오늘 본 강연은 고려대학교 강준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강준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석사, 학사 그리고 박사, 이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주요 연구로는 정서점화 효과에 기반한 공감의 개인차 연구, 그리고 뇌의 연결성 및 구조 변화가 양극 성장의 환자의 특질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면적 연구 등 공감에 대한 그 뇌인지 공학 연구를 실시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강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공감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옛날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옛날에 양해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앞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혼종의식에 쓰려고 제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지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혼종의식은 좀 끔찍한 의식입니다. 종을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짐승을 희생해가지고 그 피를 종에 발라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좀 끔찍한 의식인데 혼종의식에 쓰는 제물로 데리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것을 들은 왕은 놓아주어라. 나는 저 소가 벌벌 떨면서 죽으러 가는 걸 도저히 못 보겠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혼종의식을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까요? 없앨까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왕이 잠시 고민하더니 어떻게 혼종의식을 앞으로 안 하겠니? 그냥 소 대신 양으로 바꿔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들으시기는 어떠세요? 소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하지 않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둘 다 똑같은 생물인데, 그죠? 살아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두고 수근수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소가 아까워서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좀 더 가격이 싼 염소를 바치라고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맹자가 이 얘기를 듣더니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임금님이 소를 멈추고 놓아주라 그런 것은 끌려가는 소를 직접 보셨기 때문입니다. 소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이제 가고 싶지 않아서 발을 질질 끌면서 슬픈 모습으로 가는 걸 직접 보셨기 때문에 차마 어떡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서 소를 놓아주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 소가 아까워서 좀 더 싼 걸로 재물을 바꾼 건 아닙니다. 라고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소를 직접 봤다는 거, 뭔가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공감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엠파시라고 하는데요. 독일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인프룽이라 그러는데 저도 독일어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단어는 원래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철학에서 예술 작품 같은 걸 감상을 할 때 그 작품 안으로 이렇게 진짜 뛰어드는 것처럼 빠져들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내가 같이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쪼개면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직역하면 공감이라기보다는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분들도 많이 있는데 문학 시간에 왜 감정이입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시에서 막 밑줄 쳐가면서.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여기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막 댓글을 달고 뭐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 버튼을 누르고 공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사람은 굉장히 공감이 풍부해, 공감적이야. 얘기를 할 때는 뭔가 힘들거나 불쌍한 동물이나 사람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애처롭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사람을 굉장히 공감이 풍부하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공감을 연구할 때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의 어떤 감정 상태에 내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내가 그것과 유사한 감정 상태가 되는 걸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불쌍한 힘든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동정, 연민, 동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전염이라는 용어가 또 있는데요. 이 전염은 조금 더 원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막 들떠서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친구들 옆을 지나가면 괜히 나도 모르게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들떠지고 걸음걸이가 좀 가벼워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옆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울고 있는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은 나도 좀 마음이 가라앉는. 이거 대표적으로 정서 전염이 나타나는 게 우리 스포츠입니다. 축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럼 텔레비전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이 주먹을 쥐고 막 몸이 의자에서 들썩들썩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응원하지 않는 팀이 경기할 때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경기 보는 걸 한번 옆에서 지켜보세요. 경기 말고 사람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로 공감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공감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이렇게 세분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넘어가고요. 자, 공감이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감은 상대방의 어떤 감정 상태를 내가 느껴야 되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아이가 앉아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 어떤 감정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괴롭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뭔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자세, 지금 다리를 모으고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걸어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친구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얼굴 표정이 뭔가 슬픈 표정이거나 울고 있거나 그런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 표현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마음을 읽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표현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 지금 슬퍼, 화가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신호로 나옵니다. 얼굴 표정, 목소리 톤, 그다음에 이런 자세.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단서들로 정서가 표현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정서가 표현이 되면 공감 주체, 나라고 합시다. 내가 그것을 지각을 하게 되죠. 눈으로 얼굴 표정을 보게 되고 자세를 보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서 지각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정서를 지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뇌를 써서 머리로 그 지각한 정서를 이해하게 되죠. 인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는 별개로 정서 모방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정서 모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자세, 모양을 볼 때도 내 얼굴에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조금 이따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볼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중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즉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유지를 하게 되면 바로 공유된 정서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즉 슬퍼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 마음도 슬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구할 때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할 때는 공감의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자,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위로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거나 힘들거나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바로 도와주게 됩니까?
100% 항상?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죠. 어디서 이 일련의 과정이 멈추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내가 상대방의 정서를 지각하고 이해하고 모방을 해요. 그래서 공유된 정서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정서, 슬픔, 괴로움일 때 내가 공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슬프고 괴로워지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서 주의를 돌립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그 소리 말고 다른 소리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되면, 즉 공유된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되면 이걸 잘 조절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위로나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정서 조절이 잘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귀여운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물음은 어떻게 자동적인 모방이 따라하기가 공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왼쪽에 꼬마를 보면 아빠 표정을 지금 따라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빠랑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숭이, 유인원 사진들을 몇 개 볼 텐데요. 자, 오른쪽에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작은데 요 아가 원숭이 입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하품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구원이 지금 혓바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그냥 보다가 지금 한번 낼름하고 또 낼름 하죠. 하품하고 지금 계속 이어져서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지금 인간의 행동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원숭이가 따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한테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가는 지금 태어난 지 2주에서 3주 정도 된 아가입니다. 아가가 누워 있는데 어른이 앞에서 혓바닥을 내밀거나 입을 벌리거나 아니면 입을 우 이렇게 내미는 일을 하면 아가가 똑같이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고 그럼 더 어린 아가는 어떨까? 그래서 태어난 지 36시간 된 어린아이 앞에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의 얼굴이 연구자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따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친구가 뭐 웃거나 찡그리거나 이럴 때 곧바로 얼굴 표정을 막 따라하진 않죠. 이런 얼굴 표정 모방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이게 표면 근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얼굴 표면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붙여요.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찡그리거나 웃거나 하지 않아도 웃는 데 쓰는 근육이나 찡그리는 데 쓰는 근육이 약간의 정기적인 활동만 해도 움직이려고 신호만 받아도 그 신호를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면 근전도 방법이라 그러는데 얼굴에 이렇게 근전도 신호를 받아서 근육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로 우리 얼굴에는 40개 넘는 근육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짓고 말도 잘 할 수 있고 한데 그중에서 크게 2개 근육을 많이 살펴봅니다. 하나는 얼굴, 여기 눈썹을 찡그릴 때 쓰는 추미근이라 그러는 눈썹 주름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를 당겨주는 귀 쪽부터 여기 입가까지 이어져 있는 큰 광대근, 대관골근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한 연구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드릴 게 실제로는 사람 사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구를 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에 쓰는 사람 얼굴들을 막 보여드리면은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자라서 나중에 대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연구에 참여하면서 똑같은 얼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험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실제 사진들은 전부 다 가리거나 이렇게 대체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얼굴 표정을 따라하는 게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자동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을 할 겁니다. 하나는 환한 표정하고 웃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얼굴에 전극 다 붙이고 아까 여기 눈썹 주름근, 그 다음에 큰 광대근을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이렇게 두 개 붙이고 환한 표정하고 웃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30ms, 1ms면 1000분의 1초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환한 표정하고 웃는 표정을 보여주고 바로 무표정한 얼굴로 바꿔버립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환한 표정을 본지 모릅니다. 웃는 표정을 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억나는 거는 얼굴 비슷한 뭐가 지나갔는데 정도입니다. 이거를 차폐라고 하는데 이런 차폐 방법을 쓰면서 얼굴의 근육 움직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환한 표정을 보여주면 어때요? 웃는 표정을 보여줄 때나 아니면 무표정한 걸 보여줄 때보다 찡그리는 데 쓰는 눈썹 주름근 활동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가 환한 표정을 봤다는 걸 스스로 지각을 못하는데도. 반대로 웃는 표정을 보여주면은 여기 광대근 움직임이 중립적인 표정이나 아니면 환한 표정을 보여줄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데도 사람 얼굴 표정을 보여주면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다른 근육을 써서 반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굉장히 고전적인 사진이라서 참고하시라고 그대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이런 얼굴 표정을 썼어요. 환한 표정, 그다음에 웃는 표정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연구에 참여하는 참가자한테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얼굴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눈썹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환한 표정이 나오면 반대로 웃으세요. 입꼬리를 당기세요. 그리고 그리고 웃는 표정이 나오면 반대로 눈썹을 찡그려 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한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옆에 광대근으로 웃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썹 주름근이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눈썹을 찡그리세요. 웃는 표정을 보여주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광대근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아, 얼굴 표정을 따라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 내가 어떤 표정을 받는지 몰라도 일어나네, 자동적이네. 그리고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반대로 하려고 해도 일어나네, 굉장히 자동적이네. 그래서 얼굴 표정을 따라하는 게 굉장히 자동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하고 행동을 할 때 이게 뇌 안에 같이 연합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공통 부화 이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게 뇌 안에서 똑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보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할 때 쓰는 뇌 영역들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어떤 자동적인 반응부터 굉장히 복잡한 반응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포유류, 그 다음에 원숭이들, 영장류,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진화를 거치면서 점점 복잡한 기능들이 추가가 돼요. 마치 여러분들 게임할 때 이렇게 레벨이 오르듯이 추가가 되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복잡한 기능이 생긴다고 더 단순한 원시적인 기능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방이 공감의 굉장히 기초, 중요한 뿌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감의 지각 운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과연 그럼 얼굴을 표정을 잘 따라하는 많이 따라하는 사람이 더 공감적일까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왼쪽 그래프들은 공감 수준이 높은 집단, 이 두 개는 공감 수준이 높은 집단, 오른쪽은 공감 수준이 낮은 집단입니다. 똑같이 얼굴 표정 사진을 보여주니까 공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동적으로 얼굴 표정을 많이 따라하지. 그리고 공감 수준이 낮은 집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따라하는 게 공감과 굉장히 높은 관련성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뇌가 하는 일은 뭘까요? 다시 원숭이가 나왔는데요. 거울 뉴런은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과학 연구를 위해서 또 좀 불쌍한 잔인한 일을 합니다. 원숭이의 뇌에 직접 이렇게 전극을 붙여가지고 피부 말고 뇌에 이제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죠. 거울 뉴런 발견도 우연히 일어났어요. 이탈리아의 어떤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원숭이 뇌 속에 과연 각각의 여러 가지 행동에 관련되는 신경세포들이 각각 있을까? 아니면은 특정한 신경세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냥 컴퓨터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아서 할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뇌에 직접 이렇게 전극을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시키면서 그 뉴런이 활성화되는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찾아냈냐 하면 먹을 거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을 때 활동을 하는 뉴런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땅콩 뉴런이라고 불러요. 땅콩을 집어먹을 때 이 뉴런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연구원 한 명이 이 기계를 안 끈 상태에서 자기가 음식을 이렇게 집어먹어요. 접시에 담긴 땅콩을 집어먹습니다. 근데 분명히 원숭이는 가만히 그걸 보기만 해요. 지금 저렇게 기구에 들어가 있을 때는 팔도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걸 보는데 갑자기 기계가 막 삑삑삑 소리를 냅니다.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잘못된 건가? 그러고 그걸 다시 해보는데 또 신호가 나죠. 그래서 지금 얘는 자기가 먹을 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같은 원숭이도 아닌 사람이 먹을 거 잡는 걸 봤을 뿐인데 왜 이 뉴런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발견을 한 게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직접 그걸 할 때처럼 활동하는 뉴런이 있구나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원숭이 뇌에서 특정 지역에 있는 일련의 뉴런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얘들을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원숭이한테 뭐 찾아내면은 뭘 하고 싶어요? 사람한테도 있는지 보고 싶죠. 사람한테도 있는지 연구를 해보는데 사람 머리 안에 막 전극을 심기는 어려우니까 MRI라는 장비를 씁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찍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MRI는 머릿속에서 뇌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장비예요. 근데 뇌 활동을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고 뇌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피가 공급을 해줍니다.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뇌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곳은 산소를 가진 피가 많이 모여듭니다. 그거를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찍게 되는데 이 MRI 방법을 통해서 찍었더니 사람한테는 특정한 뉴런이 아니라 거울 뉴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아래 이마이랑 아래 마루 소엽, 그다음에 위측두고랑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 그 뇌 영역들 세 개가 거울 뉴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실험을 해봤더니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이 거울 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클수록 이 사람의 공감 수준이 높구나라는 걸 찾아냅니다. 비슷한 연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연구를 통해서 얼굴 표정을 볼 때 이 거울 뉴런이 많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설문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측정된 공감이 높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울 뉴런이 활동을 해요. 내가 찡그리고 있는 표정을 보면 같이 찡그리는
때 사용하는 어떤 신경 프로그램이, 뇌 프로그램이 뇌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웃고 있는 것처럼 웃는 표정을 짓고 웃는 감정을 느끼는 프로그램이 뇌 안에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울 뉴런은 그냥 따라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땅콩 집어먹는 거랑 땅콩 집어먹는 사람을 보고 내가 땅콩 집어먹는 것처럼 느끼는 거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우는 것처럼 느끼는 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뇌 영역이 하나 여기 관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섬엽입니다. 섬엽은 왜 섬이라 그러냐 하면은 여기 뇌 안쪽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벌리면 있는데 측두엽하고 전두엽 사이에 섬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섬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섬엽이 거울 뉴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쓰는 변연계라는 영역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섬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뉴런이 활성화시킨 어떤 동일한 상태가 감정을 실제로 느끼게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울 때 찡그리는 표정, 그 다음에 우는 소리를 낼 때 쓰는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걔들이 이 섬엽을 통해서 실제 슬픈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엽은 하나 또 특수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공감을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기쁜 감정에 대해서도 느끼고 슬픈 감정에 대해서도 느끼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섬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섬엽은 내가 아플 때도 활성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울 뉴런을 거쳐서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섬엽이 많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감정에 대한 공감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공감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주의가 중요할까? 라는 거예요. 아까 공감의 지각운동 모델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비슷한 감정이 느껴진다. 공감을 느낀다. 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주의라는 단어는 사실 공부하면서 많이 보죠. 근데 우리가 주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이렇게 주의를 쏟으면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양한 감각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감각 정보가 들어오죠. 앞에 있는 슬라이드, 제가 말하는 거,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의 존재,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부시럭거리는 소리,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이 다 처리가 되진 않아요. 오직 주의가 기울여진 정보들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깜빡임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눈을 항상 깜빡이고 있죠. 지금 한번 깜빡여 보겠습니다. 눈을 깜빡입니다. 깜빡여 보면은 보통 한 번 깜빡일 때 300에서 400ms 정도 지나가게 되는데 눈을 깜빡이는 동안은 뭐가 안 들어오죠, 눈에. 지금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깜빡여 보세요. 그러면 앞이 잠깐 까매졌다가 다시 밝아지죠.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의식적으로 이렇게 깜빡이기 전에는 이 앞이 까매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경험을 했나요? 조금 전에?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일시적으로 차단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지루할 텐데 재미있는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굉장히 빠르게 뭐가 지나갈 텐데요. 노란색 고양이가 있는지 아니면 주황색 고양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노란색 고양이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노란색 고양이가 있죠. 자, 그러면 노란색 고양이 바로 뒤에 나온 회색 고양이가 찡그리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었나요? 찡그리고 있었나요? 고양이가 있는 건 보셨나요? 자,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 동영상을 그냥 단순히 천천히 감은 거예요. 어때요? 정확히 똑같은 시간 동안 보여드렸어요. 노란 고양이 똑같이 한 장, 그 다음에 회색 고양이 똑같이 한 장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노란 고양이 보일까요? 아니면 주황 고양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노란 고양이는 대부분 다 보셨죠. 근데 그 뒤로 회색 고양이 표정은 전혀 못 보셨죠. 자,
요게 주의 깜빡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사람 얼굴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좀 굉장히 번거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자, 실험할 사람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연구실을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일단 앉혀놓고 얼굴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잘 못 짓는 사람들은 막 연습을 시켰고, 연습을 시켜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들려서 집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가지고 웃는 표정하고 슬픈 표정을 다 기가 막히게 짓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은 내 얼굴을 보여줄 때하고 남의 얼굴을 보여줄 때 이 주의 깜빡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아까는 지금 고양이 그림 가지고 주의 깜빡임 실험을 했는데 이걸 단어를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번째로 아까 회색 고양이 자리에 글씨를 놨을 때 보통은 못 봐요. 근데 자기 이름을 놓거나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를 집어넣으면 뭐 기쁨, 선물 뭐 이런 단어,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 뭐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못 볼 것 같은데 봅니다. 그래서 얼굴을 넣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공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두 번째 자리에다가 얼굴 표정을 넣었을 때 자기 얼굴을 볼 땐 차이가 없어요. 남의 얼굴을 보여주면은 슬픈 표정일 때 훨씬 정확하게 지각을 합니다. 이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공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슬픈 표정을 정확히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수준이, 이 정도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지 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세로 축은 뭐냐면은 데일리 헬핑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오늘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었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어떤 물건을 빌려준 적이 있다. 그래서 11개를 물어봐서 총 11점으로 채점을 해요. 이걸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점수하고 요 주의 깜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얼마나 잘 보는지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팀에서 해서 발표를 했던 연구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주의 자원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 굉장히 짧게 보여줬죠. 이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자극을 사용을 했는데, 다른 실험을 했는데 알파벳 맞추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보여주면서 M 보이면 버튼을 눌러, 아니면 X 보이면 버튼을 눌러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수반 자극 과제라 그래요. 왜 수반 자극이라 그러냐면은 비슷한 알파벳들이 막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눌러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M을 눌러야 되는데 옆에 다른 알파벳들이 방해가 돼요. 요거를 얼굴이랑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위에다가 포토샵을 써가지고 알파벳을 반쯤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6개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X나 N이 있으면 버튼을 꾹꾹 누르세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제를 잘 하려면 얼굴에 방해를 받지 않고 알파벳만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덜 틀리고 더 빨리 반응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다음 얼마나 빨리 하는지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얼굴 근전도 측정을 했습니다. 얼굴 근육 움직임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반응은 잘해요. 빠르게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차이가 없는데, 공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 이번에도 왼쪽 2개가 높은 집단이에요. 똑같이 알파벳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웃을 때 쓰는 큰 광대근 움직임이 웃는 표정이 나타나면 확 올라가요. 있죠? 차이 없죠. 찡그릴 때 쓰는 눈썹 주름근이 환한 표정, 그 다음에 파란색 슬픈 표정을 볼 때 비교 조건보다 높게 올라가요. 웃는 표정을 볼 땐 떨어집니다. 이쪽은 어때요? 다 똑같죠. 그래서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으로 방해를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를
하게 해서 다른 과제에 집중을 하게 해서 주의 자원을 막 고갈을 시켜도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도미노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새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자라는 얘기 많이 듣죠? 이 사람들 연구도 많이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얼굴 표정 모방이라든지 이런 자동적인 공감 과정이 잘 안 일어나요. 하지만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초기 단계의 공감이 시작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내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따라하는 것까지 그리고 알아보는 것까지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다 말거나 아니면 느끼지만 어떤 도움 행동, 친사회적인 행동, 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것은 여기서 주의를 돌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 상태를 봤을 때 여기 주의를 내가 얼마나 기울이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느냐가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에 있어서 공감이 자동적이다. 하지만 공감에 있어서 내가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고 유지하는지, 즉 상대방의 정서 상태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공감을 잘하는 사람과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에는 과연 성차가 존재할까요? 보통 우리가 남자보다 여자가 공감을 더 많이 할 거다,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자, 실험 결과를,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처럼 봅니다. 공감을 잴 때 우리가 어떻게 잽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우는 걸 보고 몇 번이나 우는지 평생 따라다니면서 셀 수 있나요? 못하죠. 실험실 조건에서 공감을 실험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설문지로 대신합니다. 뭐 나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난다. 내 친구가 상을 받아서 뛸 듯이 기뻐하면 나도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많이 그렇다, 조금 그렇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설문조사, 심리검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한국, 영국, 일본, 캐나다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안 났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일본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감적이구나라고 이것만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뭐 4살짜리 동생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4살부터 11살 사이의 아이들을 1000명이 넘게 1256명을 데려다가 연구를 해봤어요. 똑같이 설문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했습니다. 4살한테는 아무래도 좀 더 쉬운 단어를 썼겠죠. 친구가 울면 너도 눈물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남자 어린이들, 빨간색이 여자 어린이들인데 보시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확실히 점수가 낮은 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자, 가로축이 점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여자 어린이들이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좀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 어린이들이 점수가 낮은 애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대부분이 겹치죠.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통계 검증을 하면 차이가 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대부분은 겹칩니다. 자,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럼 또 다른 비슷한 걸 물어보지만 어쨌든 다른 검사를 가지고 또 한 번 해봤어요. 자, 이 팀은 처음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식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별 달려 있는 것들이 다 남자 여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런데 각각의 응답자 한 명 한 명을 다 지금 점으로 찍어 보니까 어때요? 역시 대부분 겹쳐요. 그죠? 그런데 이 팀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진짜 공감 수준이 다른 거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들이 공감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사진인데요.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받는 사진입니다. 손을 문에 껴서 굉장히 아프겠죠. 보는 순간 아야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아프게 하는 종류 사진하고, 그다음에 누가 실수를 이렇게 해서 정말 아야 그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진하고. 네. 지금 앞에서 보면은 이 사진을 보고 표정이 변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아픈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얼마나 공감적인 염려가 느껴지냐, 얼마나 불편하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응답을 해봤더니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부러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요. 하지만 두 번째 샘플 300명을 불러서 실험실에서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차이가 없어요. 10,000명일 때 하고 그다음에 300명 실험실에 불려서 할 때하고 차이가 다 없습니다. 오직 뭐가 차이가 있냐? 이 사진이 보기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공감적인 염려를 느끼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사라져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공감 정확도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한 실험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같이 실험실에 옵니다. 그래갖고 한 명이 실험실에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이 실험실 밖에서 그걸 지켜봐요. 실험실에 들어간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서 기뻤던 얘기, 슬펐던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픈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걸 지켜보는 친구가 매 순간 평가를 해요. 이 친구는 지금 한 5만큼 슬프겠구나. 이 친구는 3만큼 기분이 좋아 보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측정하는 게 공감 정확도 점수예요. 그래서 그냥 이 검사를 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확 높게 나와요. 그죠? 근데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너 지금 몇 개 틀렸어. 너 지금 몇 개 맞췄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몇 등쯤 돼. 자, 피드백을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쪽지 시험 볼 때 쪽지 시험을 5번 본다고 합시다. 그냥 볼 때 하고 한 장 시험을 보고 나서 너 지금 네 친구들 중에 몇 등이야, 몇 점이야 이렇게 알려줄 때 하고 알려줄 때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경쟁심이 나죠. 피드백을 제공했더니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실험 참가에 대한 사례, 돈으로 보통 드리거든요. 이걸 다르게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맞추면 맞출수록 돈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어집니다. 물론 여성도 점수가 올라요. 돈은 모두가 좋아하죠. 그렇죠? 하지만 남성의 점수가 오르는 걸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공감에 있어서 성차가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어른들한테서 설문조사를 하면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실제 공감 능력을 반영하는가.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물음표죠. 자, 뇌 연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사실 연구자들은 진짜 막 춤을 춥니다. 신이 나서. 자, 이거는 4살부터 17살짜리 어린이들 데려다 놓고요.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MRI 기계 아까 그 안에 집어넣고 뇌를 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섬엽 여기서 막 활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 샛노래져 있죠? 이 활동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게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이 섬엽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어릴 때는 남이 아파하는 걸 보면 나도 너무 아파 힘들어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서 17살이 될 쯤 되면 뇌 자체가 덜 움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미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MRI 안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니?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걸 응답해봐라. 점수로 1부터 7까지 응답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4살, 5살 아주 어릴 때는 남자 여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17살로 점점 갈수록 여아들은 조금 올라가요. 남아들은 확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뭘까요? 뇌의 반응은 차이가 없어요. 내 뇌 안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대답을 시켰더니 아니야 나는
공감적인 슬픔을 적게 느꼈어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남아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떤 공감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느꼈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지 교육이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감 검사의 점수 차이를 만든다. 지금 내가 느낀 공감을 더 잘 표현하고 편하게 표현하도록 격려받는 집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받고 평가받는 집단하고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자,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 사용한 버전은 연구 참가자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파트너한테 그 돈을 맡기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만 원을 연구 참가자한테 줘요. 그러면 그 돈을 파트너한테 맡깁니다. 그럼 그 파트너가 얼마씩 나눠 가질지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면 그 돈을 아무도 못 가져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을 주면 5,000원씩 똑같이 나눠야죠. 그럼 100% 하겠죠. 그리고 내가 좀 겁이 많아. 그러면 너 6,000원 가져. 내가 4,000원만 가질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100% 수용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얼마씩 나눠 가질지 결정을 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연구 참가자가 아니에요. 상대방 파트너인데, 사실은 이게 파트너가 다른 연구 참가자가 아니고 연구자의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요, 일부러. 페어하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경우하고 되게 화나게 만드는 경우. 너는 2,000원만 가져. 나는 8,000원 가질게. 자, 이 경우에 어때요? 1원도 못 갖는 것보다는 2,000원 갖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으로. 하지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 그러고 둘 다 못 갖는 걸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반반씩 나누는 상대방, 그 다음에 나한테 되게 야비하게 구는 상대방, 이렇게 두 종류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 MRI에 들어가요. 사실은 이것도 속여요. 실제로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가요? 연구 참가자만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2명도 MRI에 들어간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MRI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전기 충격을 받아요. 이것도 실제로 받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연구 참가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받는 척만 합니다. 계속 속이는 거죠. 근데 보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정한 상대가, 나한테 공정하게 행동한 상대가 고통을 받아요. 전기 충격을 받는 걸 보면은 같이 고통스러워요. 섬엽이 활성화됩니다. 왼쪽 오른쪽 뇌에 섬엽이 다 활성화가 돼요. 근데 성차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나한테 불공정하게 군 상대가 나타났을 때 여성은 정도 차이는 적지만 어쨌든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남성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닥을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보상, 쾌감하고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크기는 나한테 야비하게 군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오른쪽 그래프는 재밌어요. 그죠? 우리가 남성들이 얼마나 공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왼쪽이에요. 나한테 공정하게 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뇌 반응은 어때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 검사로 발견한 성차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인간이 행동을 하고 뇌가 반응하고 여러 가지 정신생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는 생물학적 기반, 갖고 태어나는 거 유전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배우고 어떤 사회에 사는지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공감에 있어서 다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자 안에서 여자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과연 그게 큰가? 어때요? 그래프 보면 안 크죠? 그죠? 성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중에도 굉장히 공감적인 사람보다 부터 굉장히 공감 수준이 낮은 사람까지 분포되어 있죠.
여성들도 그래요. 이건 지금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위치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솔직하게 응답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응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던 간에 성별 자체가 갖는 차이보다는 성별 안에서 갖는 개인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공감적인 사람을 만드는가, 혹은 어떤 조건이 더 공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세 번째 물음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지루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